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염입니다. 사실 분과 뭐 9개 분과라고 하는데 저랑 처음부터 수업을 하셨으면 이제 진짜 많이 했긴 했네요. 그렇죠? 카디오, 풀모, GI, 엔도, 네프로, 헤마토온코, 감염, 류마, 알레르기 이렇게 9개 분과거든요. 그 중에 이제 7개를 했고 2개가 남았네요. 감염하고 류마티스 남았고요. 그 9개 분과 중에 제가 강의하기 제일 싫어하는 게 감염이에요. 왜냐면 재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세상에 이유가 어딨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이런 걸까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생긴 놈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래서 분류만 있을 뿐이지 이유가 없어요. 체계적이지도 않고 뭐 외울 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그 시험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5만 가지 감염병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공부 대비 그 문제 수 대비 효율이 또 제일 떨어지는 분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보시고, 어떻게 보면 저랑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좀 얻어갔으면 좋겠는 건, 일단은 감염내과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는 분류예요, 분류. 분류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예를 들어 어떤 병에 대해서 이게 감염병이면 그게 원인이 뭐고 그 원인균이 뭔지를 분류를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파상풍이라는 병은 다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예방접종도 들어봤고 파상풍 그럼 알잖아요. 그럼 파상풍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균인가? 바이러스인가? 막 이러고 있으면 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거 진짜. 그 무슨 약을 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상풍 그러면 그 원인이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라는 이 세균이 원인이고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는 그람 양성의 막대균이고 혐기성균이다. 스포를 형성한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분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류를 공부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일단. 오늘 저랑 공부해야 되는 건 세균의 분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분류에 따른 항생제의 선택. 너무너무 잘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는 이 항생제의 선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저랑 감염에서 공부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균의 분류와 항생제에 대한 내용 앞에다 올려 있어요, 역시나. 그래서 그걸 배우고 가시면 그래도 좀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짠, 세균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죠. 모양으로도 분류를 하고 그 어, 그람 염색으로도 분류를 하고. 잠시만요. 잠깐만요. 누가 벨 눌렀다. 잠깐만요. 집에서 하니까 별개가 더 방해가 되네. 뭘 모르는 사람이야. 이 그람 염색으로도 분류를 하죠. 그래서 그람 염색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람 염색 순서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안 나오겠죠? 그람 염색 순서가 보라색으로 먼저 염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다인 처리를 하고 알코올로 씻어요. 그리고 다시 사프라닌으로 빨간색으로 카운터 스테인을 해요. 그람 양성은 씻겨 나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에다 빨간색을 얹어봤자 보라색으로 보여요. 근데 그람 음성균은 이 퍼플 다이 염색한 게 씻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빨간색만 남아요. 결론을 얘기하면 보라색은 그람 양성, 빨간색은 그람 음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진들을 보실까요?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맞출 수 있어요. 1, 2, 3, 4, 5번 보기 주면. 이 균의 이름은 포도와 L균. 뭐 이런 황색 포도와 L균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포도같이 생긴 포도와 L균을 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 그람 양성. 일단 얘를 보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보라색이니까 그람 양성이다. 그리고 동그라냐 막대냐 보니까 동그랗다. 그람 양성 알균이다. 이따 나오겠지만 그람 양성 알균은 딱 두 개예요. 스타필로코쿠스 아니면 스트랩토코쿠스예요. 포도처럼 생겼으면 포도 알균이고.
힘들죠. 지금 수업 듣는 거. 이게 하루 8시간, 어우, 누가 고개를 저었어. 안 힘든가 봐. 그, 하루 8시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마지막 한두 시간은 정말, 사실 제가 그동안 수업은 시간 맞춰 잘 하긴 했는데, 나중에 문제풀이도 그렇고, 대개는 8시간 한다 그러고 막 9시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힘들어 하십니다. 다들 마지막에 한두 시간을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요. 후반부에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은 뭐라 그럴까? 뭐 시험에 뭐 딱 이게 나온다 이런 게 없어요. 5만 가지 병들이 하나씩 나와서 그냥 시험 문제를 풀면서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저랑 공부하면서 오늘 좀 머릿속에 남아두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균의 분류랑 항생제 이 정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거 말고는 뭐 그닥 그렇게 뭐 저한테 특별히 배워가야 된다 이런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감염은 특히. 류마티스고요. 류마티스도 그냥 병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고 사실 그냥 병의 특징들을 보고 맞추는 거라서 그냥 그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쭉 보시면 되는데요. 류마티스는 좀 문제가 평이하게 나와요. 이게 한 3, 4년 전쯤 그 출제위원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바뀐 분이 그 바뀔 때부터 참 성품이 좋은 분이라는 소문이 많았어요. 근데 바뀌고 나서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쉬워요. 그래서 진짜 약간 학교 다녔다 싶으면 맞출 수 있는 거의 뭐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은 OA, 뭐 진단은 RA,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진짜 심플하게 나옵니다. 진짜 이렇게 쉬웠나? 막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유명한 병들 그냥 공부하시면 쉽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8개 중에 한 6, 7개는 진짜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아주.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병만 보시면 돼요. 저랑 오늘 하루 동안. 일단 류마티스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자가항체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류마티스라는 게 어쨌든 면역학적인 질환이고요. 이 자가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항체 검사라는 것들은 기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류마티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류마티스라는 병을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 정의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가항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류마티스를 공부를 한다. 이거 내가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자가항체예요. 자가항체는 어느 정도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질병이 나올 때마다 자가항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 된다. 그 정리해 놓은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걸 보면은 아, 그치 하고 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아, 이게 표가 지금 아마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대강 그냥 이거 말로만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게 결국은 대부분 관절 질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골격계, 그러니까 내과에서 보는 근골격계 질환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머스큘러 스켈레탈 컴플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환자들에서 이제 류마티스 질환들을 우리가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관절 증상과 관절 외 증상을 나눠요. 근데 관절 외 질환이 거의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공부하는 류마티스 질환은 다 관절 질환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 관절 외에는 되게 빼고 관절 질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관절 질환은 일단 우리가 어큐트와 크로닉으로 나눠요. 근데 어큐트는 대부분 모노아스라이티스거든요. 그 단일 관절 질환. 그래서 어큐트 모노아스라이티스 감별 진단 한 4가지 정도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갑자기 무릎 한쪽이 엄청 붓고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은 가능한 질환 4개 골라봐. 그러면 일단 감염, 인펙셔스 아스라이티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가우트, 슈도 가우트, 그리고 마지막에 리액티브 이렇게 4개예요. 근데 4개가 워낙 병력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어차피 얘는 이 관절 천자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부은 관절에서 물 뽑아가지고 검사하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감염인지 가우트, 슈도 가우트 같은 결정이 나온 애들은 결정이 보일 거고요. 리액티브는 병력이 워낙 특이해서 어쨌든 이 4가지는 쉽게 감별할 수 있고 R타입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큐트 모노아스라이티스 4가지 감염, 가우트, 슈도 가우트, 리액티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 빼면 이제 크로닉이에요. 크로닉을 일단 우리가 인플라마토리랑 넌 인플라마토리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류마티스 배우면서 크로닉 넌 인플라마토리 아스라이티스라고 배우는 게 OA밖에 없어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배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크로닉 넌 인플라마토리 폴리아스라이티스 그러면 그냥 OA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 몸이 여기저기 아프대요, 관절이. 근데 ESR도 정상, CRP도 정상, 조조강직도 없고 뭐 이러면 OA란 얘기예요. OA 빼면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아스라이티스란 거고요.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대개 폴리아스라이티스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결국 지금 이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란 게 뭔가요? 크로닉, 그 다음에 인플라마토리, 그리고 폴리아스라이티스인데 시메트릭한 게 RA예요.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폴리아스라이티스인데 시메트릭한 게 사실은 두 개거든요. 하나가 RA이고 하나가 SL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병들 중에 유명한 애들이.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폴리아스라이티스로 오면 뭐 RA나 SL이 이런 것들인데 그건 뭐 RA인지 SL인지는 검사해보면 알지 뭐.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RA라는 게 어떤 병이다? 단순해요.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폴리아스라이티스인데 왼쪽 오른쪽이 다 생기는 그런 걸 우리가 RA라고 한다. 그거를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폴리 온콜로지입니다. 내내 얘기했지만 온콜로지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혈액종양에서 죄다 헤마톨로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온콜로지 문제 자체가 몇 개 없어요. 뭐 한 두 개? 나올까 말까? 뭐 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안 나옵니다. 짠! 자, 와. 재수없는 얘기도 아니고, 코로나에 걸릴 확률도 아니고. 제 우스갯소리로. 이 나라에, 이 카자흐스탄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나라에 그 생명보험, 보험회사에서 코로나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초기에 환자 별로 없을 때 코로나 걸리면 얼마, 그것 때문에 죽으면 얼마에 대해서 보험을 만들었어요. 사실 그때 사람들이 별로 가입을 안 했는데 지금은 가입을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면 저부터 가입 받을 거예요. 그 걸릴 확률에 비해서 그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아서 하여간 그래서 안보험 이런 거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회사죠. 당연하지. 확률이 얼마나 돼야지 계산을 해야 뭐 보험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암이라고 너 암이야 이러고 진단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평균 수명대로 살았을 때 이 암이라고 진단을 받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2017년 통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2020년에 나온 게 2017년 통계예요. 보통 한 3년 정도 갭을 두고 나오거든요. 통계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 작성하는데. 그래서 2020년에 발표된 통계예요. 이게 올해 발표된 통계예요. 암 환자 발생 추이. 남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늘고 있네요. 계속. 여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쑥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이게 이유가 갑상선암 때문에 그래요. 갑상선암이 이 시기에 미친 듯이 진단이 되다가 요즘 좀 줄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갑상선암은 좀 여러 가지로 좀 특이하고 좀 이상한 면이 있는 애라서 의사가 얼마나 맘먹고 진단하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애라서 사실은 갑상선암 때문에 사실 여자는 요런 커브가 약간 생긴 거예요. 어쨌든 뭐 남자 같은 경우에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자,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조금씩 남자는 더 늘었고 여자는 약간 줄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갑상선암 때문에 그래요. 기대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죽기 전에 너 암이야 이렇게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40%입니다. 딱 5명 중에 2명은 죽기 전에 너 암이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이란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20년 전이면 이게 1999년 20년 전이잖아요. 이때랑 지금이랑 암 환자 발생하는 숫자 봐보세요. 거의 더블이 넘었어요. 암이라는 게 굉장히 그전하고 달라요. 20년 전만 해도요.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구궁 드라마에서도 뭐 많이 써먹고 아니 왜 내가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 암에 걸리나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5명 중에 2명이 걸리는데 뭐 그냥 뭐 의뢰 걸리려니 내가 절반 안에는 들었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암은 더 이상 뭐 희귀병도 아니고 뭐 드문병도 아니고 살다 보면 언젠가 걸리는 병 그냥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암이 많이 생기나요? 자, 위, 폐, 대장. 남자의 경우에 아직도 위가 그래도 남자는 위가 많아요. 위, 폐, 대장. 여자의 경우에는 유방, 갑상선, 대장. 여자에서는요, 이 유방하고 갑상선은 넘사벽이에요. 이 두 가지에 범접할 수 있는 암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 환자에서는 유방암하고 갑상선암은 너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대장암이에요. 약간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은 요즘 좀 당연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만 여러분하고 저도 벌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났네요. 벌써 강의를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너무 나네요. 근데 이 저 때만 해도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위암이 진짜 많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암이 너무 압도적으로 넘버원이었어요. 여자에서도 심지어 옛날에 위암이 넘버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위암이 많았거든요. 위암은 계속 줄어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아직도 이제 겨우겨우 아직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얘가 1위 자리를 내놓을 거예요. 곧. 여자 같은 경우는 벌써 4등까지. 식사를 잘 하셨죠? 저는 급하게 갔다 온 게 지금 코로나 검사 받아야 돼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가서 검사 받고 왔어. 에이구, 해도 적응이 안 되네. 진짜 한 10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 검사는. 아. 자, 또 보실까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여러분 시험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고요. 그냥 뭐 그 중에 여러분이 뭐 가끔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게 뭔지 대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고 나서 생기는 GVHD라는 게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라프트 버서스 호스트 디지즈인데, 이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헤마토포ie틱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래 몸에 있는 이 골수에서 혈구가 만들어지는데, 그 혈구가 정상이 아닌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든 간에 하여간. 그래서 얘를 싹 비우고 그냥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 스템셀을 넣는 거잖아요. 내 몸에 피를 바꾸는 거잖아요. 혈구를.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게 당연히 매칭이 되는 걸 넣긴 하지만, 당연하게도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새로 받은 골수에서 만들어진 이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경우가 생겨요. 들어와서 생산이 돼서 나와 보니 이게 나여야 되는데 이 주변 환경이 내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라프트가 호스트를 공격하는 걸 이제 그라프트 버서스 호스트 디지즈라고 하는 거고요. 증상을 아셔야 돼요. 증상이 세 가지인데, 이제 스킨, 리버, 겉 이렇게 돼 있어요. 더마타이티스, 헤파타이티스, 엔테라이티스. 그래서 황달 생기고 설사하고 피부에 래시가 생기고 나중에 벗겨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수 이식을 받은 환자가 피부가 벗겨지고 황달 생기고 설사하고 하면, 아, GVHD가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뿅. 1개월 전 백혈병으로 동종조혈 무세포 이식을 받은 42세 남자가 식욕부진, 설사, 피부 발진, 황달로 왔다. 빌리루빈 4.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 5번 GVHD. 림포마고요. 이제 림포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림포마를 굳이 혈액암으로 분류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은데요. 가장 흔한 혈액암은? 이라고 물어보면 림포마예요. 노노츠킨 림포마. 노노츠킨 림포마가 제일 흔해요. 물론 이제 노노츠킨 림포마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걔네를 다 합쳤을 때 얘기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노노츠킨 림포마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류케미아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환자가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안 나와요. 약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노노츠킨 림포마의 예우인자라고 하면, 화상으로 강의하니까 되게 좋은 게 있네요. 내가 기침을 해도 걱정이 안 되네. 거기 있어서 내가 기침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쵸?
있으니까 기침을 해도 여러분한테 피해를 안 줘도 참 다행이네요. 이 노노hodgkin 림포마의 예후인자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거, LDH 높은 거, 퍼포먼스 스테이투스, 밑에 있는 그 스테이징, 그리고 한 군데 이상의 익스트라노다 인벌브먼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LDH를 보세요. LDH가 되게 별거 아닌 검사인데 이 노노hodgkin 림포마에서는 예후인자입니다. LDH라는 게 혈액 검사가. 그리고 스테이징인데 스테이징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지 1은 그냥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한 군데 있는 걸 얘기해요. 그냥 하나의 림프 구역을 나누거든요. 하나의 림프 구역에 있는 걸 스테이지 1이라고 하고요. 스테이지 2는 두 곳 이상의 림프 구역에 있는 건데 다이아프람의 한쪽에만, 위면 위, 아래면 아래 한쪽에만 있는 걸 스테이지 2라고 하고요. 스테이지 3가 되면 다이아프람의 위, 아래에 다 있는 걸 3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4는 당연히 림프 구역에 생기는, 그러니까 림프 조직에 생기는 게 림포마잖아요. 그 스테이지 4는 림프 조직